비타민C가 스트레스에 의한 노화를 막는다. 비타민C 항노화의 비밀. 하병근 박사, 인디애나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에 가서 또 교수님이 되셔서 활동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비타민C는 전제를 쉽게 내어줄 수 있다는 특징 덕분에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 인체를 공격하는 유해 산소와 자유기들에게 전자를 내어줄 때는 인체를 보호하는 항산화제로 작용하고,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 관여해 전자를 내어줄 때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환원제의 역할을 한다. 항산화제가 결국 환원제이기는 하지만은 환원제라는 말에는 항산화제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유해 산소와 자유기를 만난 비타민C는 이들에게 전자를 내어주고 산화하면서 항산화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항산화제의 역할을 마친 비타민C는 항산화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환원제로 복귀하거나 대사되어 여러 가지 대사물로 분해된다.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다. 그렇다면 왜 스트레스가 노화를 촉진하는 걸까? 비타민C를 이용해서 스트레스와 노화의 관계를 설명해 보자. 사람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속에 살아간다. 스트레스는 크게 육체적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다. 인체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거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실리면 몸속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난다. 먼저 육체적 스트레스와 비타민C의 관계부터 살펴보자.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유해 산소와 자유기가 생겨난다. 그러면 이 유해 산소와 자유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체 내 항산화 네트워크가 작동하는데, 항산화제의 맏형격인 비타민C 역시 이들을 처리하고 산화한다. 이렇게 산화한 비타민C 중에 일부는 오행 네트워크에 의해서 재생이 되어 다시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된다. 과도한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소모되는 비타민C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기에 비타민C가 적절히 공급되지 않으면 인체가 유해 산소와 자유기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환원되어야 할 비타민C 양마저 줄어들게 되어 자, 인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다. 비타민C의 대표적인 환원제로서의 작용이 콜라겐 생성이다. 비타민C는 철이온의 전자를 전달하고 산화한다. 삼가 철이온은 비타민C로부터 전자 하나를 전달받아 이가 철이온으로 변환되고, 이가 철이온은 이 전자를 다시 콜라겐 생성에 사용한다. 삼가 철이온은 콜라겐 생성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철이온이 이렇게 삼가인 상태로 존재하여 정상적인 콜라겐 생성하지 못하는 질환이 비타민C 결핍증인 괴혈병이다. 괴혈병에 걸린 사람도 콜라겐을 만들어내기는 한다. 하지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불량품의 형태이다. 그래서 잇몸이 허물어지고 혈관이 약해져서 쉽게 출혈하게 된다. 인체의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비타민C가 항산화제로서의 소모하면서 콜라겐 생성 등 인체 내 필수 물질 생성에 필요한 환원제로 쓰일 양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노화가 촉진된다. 과도한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것 역시 콜라겐 생성 교란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아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한 인체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경 전달 물질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낸다. 대표적인 물질이 교감신경계가 흥분할 때 나타나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으로 자극이 이어지며,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이다. 노르에피네프린은 도파민으로부터 생성되는데, 이때 비타민C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타민C는 이 과정에서 구리이온의 전자를 전달해서
노르에프네피린의 생성을 돕는다. 구리 이온은 체내에서 1가 형태와 2가 형태가 공존하는 전이 금속인데 2가 형태의 구리 이온은 비타민 C로부터 전자를 전달받아 1가 형태로 되고 이 1가 형태의 구리 이온은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라제라는 효소에 전자를 전달해 노르에피네프린이 만들어지게 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지는데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비타민 C가 소모된다. 부신 수질에서는 도파민으로부터 노르에피네프린을 거쳐 에피네프린도 만들어져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의 비타민 C 소모는 부신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부신은 인체의 스트레스의 대응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비타민 C 함량도 혈액에 비해서 30에서 100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노르에피네프린과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같은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비타민 C의 고갈을 초래한다.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비타민 C가 소모되고 이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해나가야 할 활동들이 위축되면 결국 인체도 위축되어 노화를 초래하게 된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예가 앞서 언급한 콜라겐 생성이다.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비타민 C 소모량이 늘어나고 비타민 C의 소모량이 늘어나면 콜라겐 생성에 사용되어야 할 비타민 C의 양이 줄어든다. 정상적인 콜라겐이 생겨서 탄력을 유지해야 할 피부가 불량 콜라겐들로 인해서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는 노화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후에 산소와 자유기를 처리해내는 능력도 저하되어 인체 곳곳이 산화되며 노화한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근심으로 이어져 정신건강을 해치고 영혼을 상심하게 만든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을 만들기 위해 비타민 C가 소실되면서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근심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데 우울증 역시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타민 C의 고갈이 영향을 미친다. 주류 의학은 마지막 결과물인 세로토닌의 감소만을 보면서 세로토닌의 뇌내 농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막아서는 SSRI를 우울증의 주 치료제로 처방하고 있지만 재흡수를 막을 것이 아니라 세로토닌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은 치료법이다. 우울증이 마음에 불어닥친 감기로 인해서 세로토닌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비타민 C의 감소와 같은 자연물 농도 저하가 그 출발점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울증은 불면증을 낳고 불면증은 다시 심신의 스트레스로 되돌아오면서 노화를 자극한다. 이처럼 몸과 마음의 과부하가 걸리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인체가 과도한 비타민 C를 소모하게 된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인체는 속절없는 노화에 빠져들게 된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넘어서는 병적인 노화를 막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C를 충분히 복용해 항산화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 필요한 비타민 C 저장고도 충분히 채워두어야 한다. 비타민 C는 노화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첫 관문이다. 무슨 말인지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비타민 C가 우리 인체의 대사 과정과 항산화와 또 여러 가지 행복 호르몬을 또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잇몸 질환과 노화 그리고 비타민 C. 노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신체 변화 중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치아와 잇몸 건강의 저하이다. 특히 잇몸이 약해지면서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되고 염증이 지속되어
잇몸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잇몸 질환의 비타민C가 거대한 효과를 나타낸다. 비타민C를 환자들에게 복용하도록 한 후에 뜻밖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다는 치과 의사들의 말을 전해 들었다. 잇몸 질환을 비롯한 여러 치과 질환들에 비타민C가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환자들의 체험담도 들었다.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비타민C가 난치병으로만 알고 지내는 여러 치아나 잇몸 질환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체험담을 들어보자. 자, 개원 중인 치과 의사입니다. 하 박사님의 글을 읽고 나름대로 적용해보니 구취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더군요. 자, 입냄새를 줄이는데 아주 도움이 됐다 이 말이죠. 피로와 스트레스, 장기간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생기는 심한 입냄새는 침샘 분비량의 저하나 구강 내 세균총의 교란이 장기간 지속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혀 뒤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점막을 긁어낸 후에 냄새를 맡아보면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도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C를 하루 9g씩 복용한 며칠 후, 하루에 9g이면 한 몇 개인가요? 아주 소량인데 그 냄새가 거의 사라지는 걸 관찰하고 있다. 말씀을 많이 해야 하는 분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는 냄새도 침샘 분비 저하와 피로 때문인데요.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저 자신이 먼저 느끼게 되는군요. 자, 저는 잇몸 질환으로 고생이 많았고 결국에는 임플란트 3개를 했습니다. 치주 질환은 항생제를 복용해도 완치되지 않고 헥사메딘과 가글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분말 비타민C를 장이 견디는 용량까지 2개월 정도 복용한 뒤에 잇몸 질환이 나았고 튼튼한 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9g이면 한 개가 보통 1000mg 정도로 봤을 때 하루 한 9개면 양이 되겠군요. 자, 이외에도 환자들에게 매 식후에 2g씩의 비타민C를 복용하게 한 뒤에 그러면 큰 캡슐 한 2개 정도씩만 계속 복용하게 되면 눈에 띄게 상태가 나아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치과 의사의 체험 사례도 있었다.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하는데도 해마다 치과에서 보수 공소를 해야 했다는 사람과 잇몸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까지 했다는 사람도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시행한 후에 잇몸이 튼튼해지고 병원에 갈 일이 없게 되었다는 체험담도 있었다. 비타민C 월드 홈페이지에 실린 이러한 체험담의 아래에는 구취가 사라지는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 잇몸 질환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져 있다. 노화 과정 중에 흔히 만나게 되는 질환인 치과 관련 질환을 그대로 방치하면 자칫 정도가 심해져서 고생을 하는 것은 물론 이어지는 치료 끝에 결국 치아를 잃고 틀니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다. 스스로 체험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잇몸 질환에는 비타민C입니다 라고 말한다. 왜 이 사람들이 비타민C에 매료되었을까? 그 체험담을 좀 더 살펴보자. 부산 서면에 가면 공공치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 원장님은 대부분의 환자에게 비타민C를 처방합니다. 그 처방으로 잇몸을 살려서 치료하는 겁니다. 메가도스를 꾸준히 하면 좋은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 집사람도 틀니 치료를 권하는 치과에서 공공치과로 옮긴 뒤에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좋은 치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공치과를 권해드립니다. 자, 치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비타민C를 잘 활용해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주면 일석이조가 되겠는데요. 임플란트 시술 후에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고생이 많았는데
비타민 C를 꾸준히 먹고 나서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에 잇몸에서 피가 나더니 요즘은 괜찮아졌습니다. 비타민 C가 치료해줬나 봅니다. 이제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자, 이 닦을 때 피나는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이 닦을 때 피가 나서 당연한 것이려니 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이를 닦아도 피가 잘 나지 않습니다. 참. 자, 그러고 보니 내가 어릴 때 여러 가지 참 감기 그렇게 잔 질병들을 많이 앓을 때 잇몸에 냄새도 나고 또 치아에 또 피도 나고 이랬던 것이 참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은 너무 모르고 살았다 생각이 듭니다. 비타민C가 잇몸 질환을 비롯한 여러 치과 질환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런 체험담들이 놀랍게 들리는 걸까? 이어지는 댓글을 보면은 세상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모 제약회사의 잇몸 치료제 성분별 양리작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은 비타민 C가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하여 상처 부위 조직을 신속히 재생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관벽을 강화하고 잇몸 출혈을 예방한다고 되어 있네요. 비타민 C 분말을 환자들에게 나눠준다는 치과 의원 이야기도 있었다. 비타민 C가 잇몸 질환의 예방치료제라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이제 남은 일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져서 노화의 과정에 의뢰히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하는 여러 치과 질환들을 바라보는 눈을 바로 잡는 것이다. 이러한 질환들은 건강한 노화 과정의 한 부분이 아니라 병적인 노화 과정의 단면이다. 비타민 C 메가도스를 실시하면 이 같은 병적인 노화의 과정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자. 잇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들이나 잇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을 시행해보자. 그런 다음에 몸에 어떤 변화가 나는지, 입속에서 어떠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잇몸 질환 치료제의 성분을 살펴보라. 비타민 C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잇몸 질환 치료의 주연이다. C는 잇몸 질환 치료법을 다시 쓰게 만들 정도의 의학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숨겨진 치료제다. 자, 그러니까 치과에 자주 가지 않고 비타민 C를 계속 달고 다니면 치과에 갈 일이 거의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찾는 불로초. 불로장생의 명약으로서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약이 바로 있다. 바로 라파마이신이다. 장기 이식 환자들의 이식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로 사용하고 있는 라파마이신은 그간 무척주 동물이나 효모 같은 생명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 포유 동물인 생쥐에게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보고서가 네이처에 발표되면서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생쥐들은 사람으로 치면 60세에 해당했기 때문에 실험 결과로 나타난 생쥐의 수명 연장 효과가 중년의 장수약으로서의 가능성으로 이어져 불로치의 출현을 예단하게 만들었다. 거대 제약사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각각 라파마이신을 이용한 불로초 개발 전쟁을 시작했다. 조로증 환자의 피부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라파마이신을 투여한 세포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투여하지 않은 세포들보다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온 뒤로는 불로초의 출현이 임박한 듯이 흥분하고 있다. 내가 인디애나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오면서 시작한 연구 과제들 중 하나가 라파마이신의 줄기세포에 대한 영향이었을 정도로 라파마이신의 불로초로서의 가능성이 학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라파마이신이 처음 발견된 곳은 남미 칠레의 이스터 섬이었다. 이스터 섬의 원어가 라파누이인데 라파마이신은 이 섬의 흙 속에 있는 스트랩토마이세스 하이그로스코피우스라는 이름의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항균제로 발견되어 라파마이신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라파마이신과 노화와의 관계는 그 복잡한 메커니즘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단계인데 그 원리를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실험과 동물 실험을 통해 생명체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만큼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라파마이신을 장수약으로 사람에게 투여할 수는 없다. 라파마이신은 사람의 면역체계를 교란하는 면역 억제제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파마이신은 장기 이식 환자들의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투여되는데 그 원리는 라파마이신이 면역세포인 T세포들 중에서 외부 침입자를 섬멸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에 기인한다. 면역을 억제하는 건데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장기 이식에서의 그 이질감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동물실과 같은 잘 관리된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라나는 쥐들에게는 이러한 외부 침입자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사람의 경우는 다르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를 비롯한 오염된 환경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 장수의 목적으로 투여할 수는 없다. 그렇지. 면역 억제 효과를 감내하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다면 모를까. 정상인에게 불로초로 내밀기에는 라파마이신의 위험이 너무나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약회사들이 금맥을 발견한 듯이 앞다퉈 달려들어 연구하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라파마이신 유도체들이 시중에 등장할 것이 자명하다. 라파마이신이 언제 어떻게 변신하여 면역 억제의 기능을 뒤로 감추고 생명 연장 기능만을 내세우며 불루장생의 신약으로 등장할지 모를 일이다. 한편 라파마이신은 여러 암세포에 대한 항암 작용을 토대로 차세대 항암제로 개발도 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작용을 가진 라파마이신의 능력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다 보면 라파마이신이 결합하는 수용체 엠토르가 나온다. 엠토르는 세포들의 정상적인 성장, 분열, 분화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인데 라파마이신이 엠토르와 결합하면서 엠토르 고유의 기능을 억제하게 된다. 그 역시 면역 억제네요. 자, 라파마이신이 엠토르의 신호 전달을 차단함으로써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파마이신이 결합하는 엠토르, 이 엠토르는 산호와 환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병근 의학론의 근간인 리톡스 의학론으로 라파마이신 항노화 효과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근거도 엠토르가 산화 환원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비타민 C와 NaC 같은 항산화제가 충분히 존재할 경우에 엠토르는 라파마이신에 의해 단단히 억제된다. 세포가 환원 상태의 저응으로 전환되면 엠토르가 라파마이신에 의해서 더 강력하게 저하되는데 이를 통해서 동물 실험에서 볼 수 있었던 수명 연장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라파마이신 이제 불로초에 화두가 던져졌고 이를 풀어가는 디코딩 과정 중에 다시 한번 하병근 의학론이 빛을 발하리라 생각한다. 자, 이렇게 참 많은 연구를 한 하 박사의 이 엠토르가 이런 여러 가지 활성화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른 성장과 분열과 분화 등 것이 절제를 시키면서 오히려 장수의 역할을 하게 된다. 뭐 단식이나 금식을 통해서 장수한다는 말과 좀 비슷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